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는 설왕설래로 그리고 이 MB 수사는 진실 공방으로 시끄러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니 결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행간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백준, 김진모의 구속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 의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이는 검찰 칼 끝에 직접 등장한 거 아니냐. 오늘 검찰 수사 관련 입장 발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라는 것이 오늘의 제 입장입니다. 이거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라는 걸 어떻게들 여러분은 해석하시는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일단 차례대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시는지 양문석 박사가 밑에 있으시면 하라면 해야죠. 뭘 안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 핵심인 그 정치 보복과 정치 공작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 보복과 정치 공작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앞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보복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연말 연시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언론들이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60에서 70% 이상이 그 적폐청산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때면 적폐청산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상 나온 그 조사들도 있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을 막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솔직하게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올바른 전직 대통령의 그 모습 아니었겠냐. 예. 어중간하게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로 모든 문제를 다 정치 보복과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녹여내고 거기에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엿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경병 전 의원님 생각은요? 예, 사실 MB 입장에서는요. 예?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겠죠. 지난해 7월부터 예. 그 적폐
적폐청산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집요하고 폭넓게 진행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수사 방향만 해도 크게 5가지가 벌어집니다. 예.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군 사이버 댓글 문제, 네. 그리고 다스 BBK 140억 문제, 예.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직 고위직, 특히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던 예. 그 측근에서부터 많은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본인이 뒤에 물러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오늘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정면 승부입니다. 정면승부다. 그런데 3가지 명분은 확실히 제시를 한 셈입니다. 예.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역사 뒤집기, 예. 그리고 예. 보수 괴멸, 예. 그리고 정치 보복,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인이 예. 정면에 나서는 아. 형세가 된 거죠. 이제 시작이다. 본격 싸움이.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시작이죠.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저기 의논해서 나온 거겠죠? 오늘 모여서 뭐 참모들이 얘기. 그동안에 수차례 토론을 하고 예. 그렇게 의논해서 나왔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어려운 리더이다. 부하들이야 나를 믿고 견디라. 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국민을 위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조사받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어려운 공직자이다. 애국자이다.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짜맞추기 내부적인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라는 네. 것이 오늘의 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 나와 같이 일했던 공직자들은 짜맞추기식 수사에 괴롭더라도 나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네, 해석하시면 그런 거죠. 지금 내부적인 그런 이제 균열이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막 그 쏟아져 균열이 나오니까. 조그만 균열이 완전히 크게 그렇습니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어쨌든 그 악교로 붙여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악교 붙인 날이다. 네. 악교는 낮은 칠기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악교입니다. 오늘 굳이 안 나서도 됐을 만한 지금 순간이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나전 칠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게 아니거든요. 가을도 아닌데 제가 좀 감이 예. 떨어졌네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초가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 있는지는 법에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도 이제 상식적으로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통치자금 비슷한 뭐 외교 활동에 쓰였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용초가 이제 시비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세세한 법적 공방에서는 이제 MB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서 예. 그야말로 다른 부하 직원들 돈을 가지고 오고 받았고 전달했고 뭐 물건을 샀고 이런 사람들을 부를 게 아니고 내가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떠맡겠다 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보이고요. 뭐 카메라 앞에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하지 마라. 난 나갈 준비 돼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게 네.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계속 그 30분씩 1시간씩 연기가 돼서 4시, 4시간, 5시 그렇습니다. 뭐 네. 계속. 참모들하고 이제 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몇몇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역대 이제 대통령들과 전임 정권과 후임 정권에 대한 이 검찰 수사와 정치적인 대처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의 대북 송금 특검 정도를 수사를 했고 예. 노무현 정권 때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예, 거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네. 노무현 정권에 이제 640만 불 이걸 수사하다가 불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뭐 4대강 또 자원외교 뭐 포스코 여러 가지 수사가 또 있었죠. 이명박 정부로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받고 또 새로운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받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하게 본인이 나서겠다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다. 법적인 공방은 하질 않고 하질 않고. 정치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카메라 앞에 못 설 게 뭐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신 것 같다는 얘기고 박상병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예. 내 가까이 왔구나를 예. 이제는 판단한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겠다. 예. 김백준, 김진모 핵심 측근 2명이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침묵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이 의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문 내용이 보면 키워드만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예. 역사 뒤집기. 그죠? 갑자기 역사가 나왔습니다. 역사 뒤집기. 예, 예, 보복 정치. 그다음에 보수 괴멸.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짜 맞추기식 수사. 자, 이 개념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 싸움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 명확 관화한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파 세력과 예. 노무현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정치 보복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보수 개멸. 그래서 보수 우파와 노무현 세력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서 설사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수 세력을 괴멸하려고 하는 문재인 세력, 노무현 세력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한 다분히 그런 프레임 만들기의 전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상현 박사님 보시기에 오늘 이게 뭐예요? 입장 발표로 봐야 돼요? 무슨 성명으로 봐야 돼요? 입장 어떻게? 발표죠. 입장 발표 정도로. 발표죠. 뭐 지금 성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입장을 네. 발표하고 이제 어차피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오늘은 주변에 있는 그래도 한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고 지금 전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예우에 안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보기는 좋지 않죠, 뭐 국민들이. 물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마다 이러니까 이거 참. 노예 변호사님은 MB 뭐 한 20여 명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러면 이제 법조인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고. 네네. 노예 변호사가 자문한다면 오늘 발표하세요 했을 거예요? 발표를 하셨을 수밖에 없죠. 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상황이? 예,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어때요? 유불리가? 법적으로 뭐 지금 발표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정치적 접근이다. 어차피. 예,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비서관, 지금 네. 구속이 되면 네. 이분들이 아무리 그 충신이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는 입을 조금씩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게 참. 예, 그렇게 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분 공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해서 무언가 정리해서 짠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차단시켜야겠다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분에게 정확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지금이 제일 적기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그런 이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변호사가 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듣는 거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그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고 아, 예,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쯤에서 한 템포를 쉬어줘야 되는 쉼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검찰에 말려 들어간다. 내가 계속해서 끌려 들어간다. 내가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금까지 말한 정도에서 입 닫아라. 이제 그 그렇죠. 말씀.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질질 약간 끌려가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였는데 이걸 네. 내가 지금 강력하게 여기서 딱 스톱을 시켜놔야 예. 앞으로 내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예. 어제 이재호 그 늘푸른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그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그 그러니까 발부가 될 때까지 중간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20여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안 가서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이것도 우리도 한번 깔 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식의 얘기가 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검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만 않겠다. 이제 앞으로 나도 한번 검찰이 뭐 나서서 흘린다고 뭐 자꾸 뭐 그런 얘기 네네,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도 흘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있다고 수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좀 조심해라. 우리 서로 네. 이쯤에서 멈추자 이런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그 참 배경을 듣고 보니까 참 그렇구나. 국민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잡혀가 있는 구속된 분들 잘 들으세요였다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도 뭐 회견하면서 입장 발표하면서 기침을 자주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쨌든 MB 얘기 중에 짜맞추기 수사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 얘기는 왜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보수개멸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 의미를 하나씩 짧게 짚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 프레임 내가 어떤 식으로 사적으로 돈을 썼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정치 생명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기 다 때문에 무너지죠. 예. 그냥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보수 대 뭐 비보수, 보수 대 진보의 이런 그 대결 구도로 가야지 예. 뭔가 명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박상현 박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나한테 물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네. 이것은 정치 보복인데 그걸 바로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거를 뭘 그렇게 주변에 있는 과거의 참모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구속을 시키려니 말이니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짜맞추기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앞서 넣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이라고. 직접 정치 보복이니까 내가 공표 아니냐? 나를 불러라. 나한테 책임을 그렇다고 물어라라고 하는 아무 얘기죠. 저것도 없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오라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나에게 검찰이 물어라가-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람들 증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되겠다 말겠다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인데 이거를 네.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거 아니다. 과거 역사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정치 보복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MB의 주장이에요. 나에게 물어달라지 나를 불러라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만큼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짜맞추기 수사에 네. 불과한 것이다. 네, 나를 불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예. 박 의원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라든가 뭐 여러 그 관계인들을 소환해서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한두 사람 이름이 예.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명료한 메시지로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요 하나로 승부를 걸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예. 김 의원님. 네. 뭐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나는 자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냥 그런 의미도 순순히. 깔려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라. 아. 준비되어 있다. 역공의 준비를 카드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진실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예. 참 저는 순진해가지고 예. 두 번째. 나에게 물어라. 죽음에 대한 폭탄 보복, 정치 나간다? 보복이다. 이것은 뭐냐면 니네들 검찰 보고 수사 중단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 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MB한테 물어달라 했는데 왜 현역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기세는 거셀 수밖에 없고 아직 제가 볼 때는 뭐 반격한다든지 공세로 나갈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시민사회, 정치권, 특히 국민 전반에서
MB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든지 동조를 한다든지 이런 국민의 국면이 정서? 형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 국면 전환이다. 예. 그런 예.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명분을 걸고 가는데 네. 본인 스스로는 그 연결고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겠죠. 예.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를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양문석 박사 어떻게? 그 MB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지난 연말에 생일 파티 때 그랬더니 왜 내게 물어? 라고 지금 MB가 그때 대답을 했단 그런 말이에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왜 그걸 나한테 묻냐고 따졌던 게 MB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댓글 공작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지 댓글 공작과 관련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번 특갈비 문제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특갈비와 관련해서 일절 한마디도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해놓고. 말씀 중에 잠깐만요. 속보. 아, 지금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금 생중계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무실에서 이제 5시 반쯤에 입장 발표한 후고 지금 6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이제 머물다가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내게 물으라고 한 게 우리 또 하나의 데자뷰가 있잖아요. 예. 차떼기 이후에 이해창 전 총재가 예. 내가 모든 걸 책임지마 하면서 직접 그 검찰청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퉁치지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에게 물으라고 던지면서 이 문제를 정치 보복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해놓고 정치적으로 퉁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해창 따라하기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재호 전 의원이 MB가 돈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예? 이제 돈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 흠 잡힐 일 안 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잡아가면 전쟁?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저도 취임하고 2년 동안 외국 나가 있다 왔잖아요. 네. 갔다 들어왔는데 제가 그 특임 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예, 아마 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벽이 있을 겁니다. 예. 돈 이런 문제는. 예. 그런데 예. 이 정권이 예. 박근혜 정권이 부패를 뒤지는 거야. 그야 뭐 당연하지만은 지난 정권에 없는 걸 억지로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뭐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예. 뭐 검찰은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 그러나 이게 전쟁이 지난 정권과 그러니까 전전 정권과 전전 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완전 곤란한 이 시기에 빠지겠죠. 패싱되는 거죠. 예. 그럼 문 정권 없어지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아이고, 국민들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금방 쓰셨네요, 양박석 예. 기자가죠. 예. 제가 쓴 제목은 예. 칼집 속에 칼은 있나? 아, 그렇게. 자, 항상 우리는 말을 합니다. 칼집 속에 칼이 있을 때가 더 무섭지 뽑은 칼은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호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노무현 정권 때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되는 건 눈물 말고 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러한 협박성 이 내용들을 계속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 판단은 칼집 속에 진짜 칼이 있나? 칼이 있으면 뽑아 말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 전제에 지금. 칼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녹취록 있다 하고
한 번도 그 녹취록이 그 공개된 걸 못 봤고 예. 칼집 속에 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칼을 뽑는 걸 못 봤어요 최근에. 예. 칼을 뽑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노영희 변호사는 네. 생각이 지금 그 아까 이제 박상명 박사님한테 앵커님께서 이게 입장 발표예요, 성명서에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 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걸 성명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이재호 오늘이죠 이재호 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MB가 돈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기존의 맞아요. 대통령들이 전부 다 결벽증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이 사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서 예.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그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거 우리도 조금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만약에 이걸 그래도 끝까지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 대처할 거니까 문재인 정부 너희들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라는 식의 지금 선전포고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법조계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법조계 보기엔 검찰 검찰도 분위기는 괴롭지 않을까 예, 사실은 뭐 특별히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분위기고 기존에 나와 있던 프레임하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오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쓰고 뭐 그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뭐 문적 증거가 없이 뭐 그러다 말 뭐 흐지부지 돼 버리면 그건 뭐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동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번 그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뒤통수 맞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맞아요. 네. 사실은 어제 밤에 이 김백준하고 이 김진모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엄청나게 안도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힘을 지금 조금 어느 정도 그렇겠네요. 다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동요나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6시 5분 정도에 아까 기자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 MB 저 회견 저 발표 입장 발표 이후에, 다음에 발표 다음에 문 총장이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절차대로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진짜 전쟁이네요. 그럼 이거는. 아니요,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라고 위협할 뿐이죠. 아, 실례했습니다. 아까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이재호 전 의원이 아니라 지금 저 대표시죠? 대표, 예, 당 대표. 네. 뭐 이재호 지금 당 대표는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고 핵심 또 그럼요. 측근이기 때문에 예, 뭐 예.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호 대표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만큼은 깨끗했다. 예. 자기가 들었다. 근데도 계속 이 돈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그건 전쟁하는 건 아니겠느냐. 예.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성 발언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는데 돈 문제는 깨끗했다.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누군가 이과 저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체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 의원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호 대표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일찍부터 현대건설에 입사를 합니다. 예, 20대 후반에 그렇게 해서 30대 초부터 예. 이사 사장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은 물론이고 형제와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월급 사장 회장을 했단 말입니다. 돈 빼먹는 거 없나 이러고 노려봤다 이거죠. 여러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랬기 네. 때문에 그때 당시 이후에 습관이 된 게 뭐냐 하면은 돈 문제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체 관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그 성명 부분과 연관을 시키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사안이 뭐였냐면 이게 특수활동비 문제거든요. 김백준 그 전 총무 기획관의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 부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거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으로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뭐 전쟁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상당한 대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신 있다는 말인 거죠. 김 의원님. 네. 네. 아마 지금 이런 말씀 같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예? 돈에 손대지 않고 돈 버는 법. 듣기에 따라서 예. 좀 묘한데요. 네, 지금. 결벽증이라고 하는 건데 뜻을 살펴봤어요. 오염과 세균에 대한 병적인 공포. 네. 오염과 세균, 돈을 오염과 세균만은 처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돈을 돌보듯 예. 하듯이. 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도 꼴곳이 살아남아서 네, 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대단한데 예. 한번 본인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러시아 특사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누구를 만나왔냐 하면 산자부 차관 정도 되는 분하고 말하자면 연해주 주지사만 만났습니다. 예. 러시아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안 만나줬을까? 예. 그것은 이미 기업했을 때 이 MB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 행실을 평가해서 만나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타이밍 된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좀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를 물었을 때는 아까 저 양 박사도 얘기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그 나에게 묻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입장 발표에서는 나에게 물어달라. 어디서 어디까지 물어달라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그뭐 수기에 수기를 거듭했는데 제일 관심 사항인 다스 얘기는 지금 보니까 없네요. 오늘 입장 발표에도. 다스 얘기야 뭐 참모들하고 의논할 얘기는 아니고 가족 회의에서 의논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굉장히 국민들은 궁금해하시니까. 아마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전쟁 얘기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수사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내가 입을 열면 다칠 사람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연차 게이트 또 뭐 강금원 씨 이래서 강금원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후원자 그룹과 현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 현직 정치인들 이분들이 박연차나 강금원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그룹과 직간접적인 연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개하지 않은 얘기들을 아마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MB로 이제 수사가 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폭로전이 뒤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 있다는데요? 저는 아까 없다고 하신 양 박사는 아니요, 뭐 제가 반박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칼집에 있을 때. 아니 칼이 있으면 뽑아라는 겁니다. 지난 그 12월 30일 날 서울신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폐청산 과정에 있어서 적폐 의혹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이 수사해야 된다 하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50% 이상이 그 의혹이 있으면 그거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MB 정권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MB가 전쟁을 선언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칼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 칼을 뽑아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있어서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으면 또한 현재 검찰이 그건 조사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몇 개월째 계속 그 흘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요. 있으면 칼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까고 까서 수사 의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지요. 자꾸 아이고 참.
잠깐 조금 후회가 돼서요. 괜히 물어봤다 싶고. 넘어가도 될 거. 아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MB 측근들이요. 지금 이게 이제 어제 결국은 이제 그 밤에 이제 구속되고 이러면서 지금 진술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수도 없이 쏟아져. 왜 불리한 진술들을 지금 이렇게 쏟아낼까요? 보시죠. 형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저 누구 김주성 실장, 국정원에 가서 기조실장했던 MB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 이 돈 갖다 써다 큰일 난다고 등등의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주성 기조실장은 MB에 돈 가져가면 문제된다고 말했다. 들은 적 없다. 그러니까 유익 비서실장이 독대는 있었던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싶어요. 자, 이렇습니다. 집사 김백준 구속, 쏟아지는 불리한 진술. MB 과연 내몰리는 것인지.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4억, 뇌물수수 혐의 구속.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 구속.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받았다. 원세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은 김백준의 요구로, 이 사람 요구로 2억을 보냈다. 김주선 국정원 기조실장, MB를 독대해가지고 이 관련 특활비 보고를 했는데요. 까지가 나온 진술들이고 MB와 독대를 주장한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국정원 돈 가져가면 문제된다고 독대 보고했다 그 얘기입니다. MB의 친형인 이상득의 오랜 부하 직원이었으며 취임 당시부터 국정원 실세로 평가받았고 안살림 책임을 지는 국정원의 기조실장 자리에 파격 발탁됐다 하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김백준은 이상득 등을 거치지 않고 독대를 해? 감히? 김주성이? 그건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이분은 독대가 있었던 게 맞는데요. 이러고 MB 측에서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특활비 받으신 거 인정하셨습니까? 이명박 특활비 받으신 거 말고 지시 안 했나요? 아니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계속하게 부인하신다고 하셨나요? 지시 받으셨나요? 잠깐만. 다수 대책회의 하셨죠? 받아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마금에 쓰려고 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쪽으로.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고하셨죠? 이명박 대통령 보고하셨어요? 네, 이 문제는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전하면서도 머리가 아픈데 노영희 변호사님 검사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또 저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면 중간에서 이거. 그렇죠. 그런데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민정비서관. 검사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구속이 된 다음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예전에는 잘 나간 분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현재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을 하면. 김진모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게다가 김진모 입장에서는 네네, 검찰에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니 검찰이 아니라 이명박 측에서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는 판단을 거죠. 하고, 얘기를 왜냐하면 또 원세훈 나눈다.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그렇게 나서서 구명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문자박대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김희중 씨 같은 경우에 영장 청구도 안 했죠. 네, 맞아요. 그 사람 부속실장, 제일 부속실장. 그분 같은 굉장히 경우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김은옥 여사한테 돈을 뭐 환전해서 갖다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또 튀어나왔어요. 예. 이분이 슬슬 불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MB하고는 이미 예전에게 연락이 끊겼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류익 그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MB가 그때 했던 긴급 회동 있잖아요.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 동안에 네,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김지성 전 기조실장이 뭐 거기 깜도 안 된다고 얘기를 지금 MB 측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상득 전 의원 라인이거든요. 실제로. 아, 그거는 옛날 얘기고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가 왜 대통령 연당 그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라인이 그렇게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김주성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도 협조적이에요. 엄청나게. 검찰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엄청나게 협조적으로 행동해가지고 지금 그쪽 라인이 수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서로 간에 뭐 정말로 피로 엮인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지냈던 그 라인들이 이제 조금씩 붕괴되어 가면서 하나의 그 수사와 관련된 판이 짜여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좀 두렵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백준 비서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김백준 비서관이 지금 그러니까 기획관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구속이 됐으니까. 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연세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 입에서 같은 진술이 말하자면 확인되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건 조금 근데 그분은 좀 원래 입이 무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아주 심하게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그 어쩔 수는 입에서 없죠. 예, 예, 모르는 나왔구나. 모르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희중이죠. 전 네,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얘기를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정원한테 돈 받은 거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뭐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저도 피해자신 분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긴 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개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지금 6시 52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박종희 의원은 원래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기자 동아일보 입장에서 기자로. 봤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뭐 법원 검찰을 좀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예. 이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사는 검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김백준 한 분만 명확하게 전달한 4억 예, 4억. 그거만 이제 전달을 받았냐 안 받았냐만 물어봤겠죠. 이걸 가지고 뭐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는 뭐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 가장 곁에서 수행하던 김모 이분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MB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분이 또 이제 불리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저축은행 사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플리 바게닝인지 그 여러 가지 진술을 유리하게 해준 사람들은 영장 신청을 하진 않고 예. 이래서 수사의 칼날이 정말 MB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가는 걸로 저는 제가 이제 검찰 수사했다 출입했던 얼음판 기자로서 깨지는 얘기 건데 보면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균열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뭔가 박 선생님 그렇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칫 지금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상납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청와대 가지고 돈을 상납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돈을 횡령한 것이 되는 거죠. 국고 손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돈도 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입니다. 이거를 혼자 뒤집어 쓴다? 또 그럼 그도 어디 가냐 그러면 또 거짓말을 또 들통나는데 그건 판단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저는 사실 죄가 없다. 지금 청와대에서 김주성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돈을 전달하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유효구익 당시 실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돈이 옆으로 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제가 알아서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또는 옆에서 무슨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직접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돈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간 것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간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킨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짜맞추기식이다 뭐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뭐 박 의원 말대로는 뭐 검찰의 승리다. 검찰이 잘 짜맞추고 있다. 허지를 잘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죠. 잘 맞춰가니까 MB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조사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김성호와 원세훈의 차이. 대통령이었지만 김성호는 뭔가 이 사람이 검사장 출신이고 청렴위원회 사무총장도 했어요. 예. 법무부 장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밑에 세우느냐 실제적으로 김주성이라는 사람 세웁니다. 이 김주성 사람은 이상덕형의 호롱의 구조조정본부장이었고 기업에 있었던 예. 사람.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원세훈과 같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세훈은 시장 때 경영기획본부장과 부시장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호라는 사람을 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높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 특히 기조실장이 예상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실제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이 훨씬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현재 그랬던 부분을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 심었다가 이제는 그럴 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맞게 갔다가 어떡하려고요? 안 맞게 가도 뭐 안 했다고 그러실 때.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네요. 현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사실 오늘 성명이 있게 된 게 이 특수 활동비를 놓고 2명의 그 기획관하고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돈이 그런데 걸려서 이거 지금. 예, 그 사안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 김진모 그 민정 제2비서관의 경우에는 청와대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대통령의 독대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어떤 절차가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비서관들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한 번에 얼굴도 못 보고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일 정도가 그 실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외부에서 국정원 차원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사법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 관건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조금 예우하는 채 분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 지금 구속은 되었지만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4억 원에 대해서 받은 것 자체에서 전면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국면이 이어진다면 서로 간에 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검찰은 더 방정 자료로 또 증인들 참고자들을 늘리겠죠. 그런데 역시 관건은 김백준이다. 양 박사님? 이제 계속해서 저는 정치 보복이냐, 이게 정치 공작이냐의 이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채권을 항상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냈다. 대통령의 핵심 채권일 수밖에 없는 게 김주성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덕 씨가 호롱 사장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같이 왔잖아요. 그 김주성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독대했다. 돈 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유익. 이분은 독대한 건 맞다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진모 이야기했고 원세훈 이제까지 자신의 관련된 모든 혐의 자신에게 묻어있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던 사람인데 유독히 시인했던 게 이 사건입니다. 돈 줬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핵심 측근들 중에 측근이고 그다음에 김희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호성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명방 중에 정호성이라고 기억하시죠? 정호성의 직책이 뭡니까? 제1부속실장입니다. 그 제1부속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제2부속실장인 제1부속실장 김희중. 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시겠죠? 그 김희중이 이 부분에서 시인을 합니다. 이랬었을 때 김백준 대 김희중, 김진모, 김주성, 김희중, 그다음에 유익 요렇게 발언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을 구속시켰다고 김진모 전 비서관을 구속시켰다고 이걸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라고 얘기할 수 성명을 없다고 하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탐사 가기 전에 골목에서 성명 발표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식사하시는 중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놀라셨을까 봐. 7시가 되니까 좀 예고를 하고 하세요. 그리고 저 특활비라는 게 참 이게 이제 돈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좀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조심해서 써야지요. 이거 아주 특별한 문제를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 용처 논란에 관해서 청와대 기념품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라는 원세훈. 김백준이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를 요청해서 줬다. 지금 김백준 기획관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보면서 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념품 만들려고? 아 그래? 김백준이 시계나 뭐 식기 등 청와대 기념품을 좀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요청해서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속실 예산으로 특활비 1억을 받아가지고 김인홍 여사 보좌 행정관에 전달했다. 이건 김희중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활비 1억을 받아가지고 김인홍 여사 보좌하는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했다. 또 돈 받아가지고 김진모는 말 못할 용처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를 전달했죠. 누군가는 밝힐 수 없다 그건가 봐요. 수수는 인정하고 전달 경위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순방 여비. 이거는 또 국정원도 수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MB 미국 순방 전에 전달했다까지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자, 들어보실까요? 예. 예. 240일 만에 출연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셨어요? 나는 건강이 이제 안 좋으니까 건강 챙기면서 재판을 좀 받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증거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희 그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시는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한 관계되는 거는 상세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같이 깨워 맞추다 보니까 뭐 김백준 전 기획관 또 김희중 전 부실장 김진모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도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구조는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그런 아주 밀착된 구조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철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 협의되고 서로 그 지시 명령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졌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반에 이제 5시 3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술이 이게 좀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전 국정원장 입에서 무슨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를 요청해서 줬다. 돈 쓰임새를 좀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그러세요. 드릴게요.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그 당원이라든지 또 선거 활동에 열심히 뛰었던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다 올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시계고 주로 이제 남녀 한 상씩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숟가락 젓가락에서 식기 세트 조그맣게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보통 뭐 몇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청와대 특활비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특활비가 청와대에서 보통 총무비서관 김백준 씨가 유일하게 총무기획관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총무비서관이란 말이 일반적으로는 총무비서관들이라든지 통상적인 그 부속실이라든지 하면은 그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이게 명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살림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뭐 각 실마다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다 보면은 총무비서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에
결국은 여기서 꿰내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활비를 빼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국정원 부분을 빼낸 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 명확한 현금 혈험이 있었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장이 시인을 한 것 같고요. 저기 노희 변호사님.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시계 아시죠? 우리 초창기에 원래 이게 단가가 4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그 증거 그렇다면서요. 거래가 됐잖아요. 그 얘기가 들려왔을 때 저도 사실은 청와대에다가 저도 시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 돈 없어서 더 이상 못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만들 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만든다라는 게 저한테 돌아온 답이었는데 아마도 그 MB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기념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모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자면 이거는 그냥 총무비서관이 알아서 혼자 국정원에다가 돈을 요청해서 본인이 뭐 기념품 만들려고 했다는 것으로 지금 들려요, 사실은.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국정원에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직접 독대하면서 이렇게 돈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관여를 해서 알고 있었던 그 돈이 정말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기념품비로만 사용이 되었을까? 기념품비가 모자라서 쓰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분에게 야 돈 내놔라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총무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뭐 돈 기념품비 좀 줘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거 가서 뭐 저 고자질하듯이 가가지고 저 대통령님 저거 뭐 돈을 막 그렇게 갖다 쓰고 있대요. 큰일 그렇게 나요. 말할 이렇게 수는 얘기할 것 없죠. 같지는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것 이게.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얘기나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원세훈 전 실장이 전 국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런 정도로 썼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저는 추측이 되고 사실은 그 용도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더 큰 다른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 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려고 혹은 알려주려고 독대를 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검사 출신이에요? 또 의심이 많아요. 그 뒤에 또 뭐가 있을까 봐. 그렇죠. 그렇네요.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고. 박상현 박사님. 지금 아마 가장 큰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로 국정원의 몫인 특활비를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원세훈 원장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셈이죠. 그죠? 지금 뭐 국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안 줬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청와대 특활비가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줬다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준 겁니다. 왜?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라고 해서 그 기념품 비용으로 국정원이 준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세훈 원장도 청와대 상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또 김 의원님. 저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노 변호사하고 비슷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김성호, 김수성 체제에서는 상당히 그 타이트하게 개혁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종합해 보면 김수정 그 기조실장이 아주 뭐랄까 날카롭게 구조개혁적인 긍정적인 방면에 있었고 김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돈을 쓸 수 없었는데 그때 2008년 이후에 시국 상황이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새로운 우파의 말하자면 지원 이런 어떤 그 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가 좀 약간 왜곡돼서 사용됐던 그러므로 인해서 예상 편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용처가 많았을 것이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 국가정보원에 원세훈이 들어오고 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편한 사람이 그냥 뭐든지 돈 모자라면 달라 했을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전혀 이전에였던 그 말하자면 특수활동비는 그나마도 어떤 국정원이 나름대로 말하자면 좌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썼다라면 이번에는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줄줄줄줄 세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박사도 짧게.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원장들의 사례들을 보면 일정한 뇌물성이 있었었죠. 그리고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영전해서 갔던 그런 뇌물성도 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원세훈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뇌물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본인 앞서도 말씀드렸던 원세훈의 그 시인이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부인했던 원세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러나 좀 의미 있는 돈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뇌물 공여 맞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념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전형적인 페이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말씀하세요. 그 특수활동비는 이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죠.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에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자칫 눈먼 돈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쓰는 돈은 이제 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치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정식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일부 이제 국정원에서 그 쓰던 특수활동비를 포함시켰던 적이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제 분당 파크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김모 당시 여당 의원이 아파트 세채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계좌에서 나온 수표로 지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아드님이나 또 권모 그때 당시 실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수사하다 보니까는 국정원 이제 계좌에서 나온 수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그 권양숙 여사께서 이제 총무비서관이던 정상문 씨를 시켜서 특활비를 쓰고 했던 것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과거에도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이렇게 막 쓰여진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용처를 명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의 불행이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시 12분 이제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남북 협의 상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평창 앞두고 지금 한반도기 문제, 단일팀 문제, 논란이 일고 있어서 혹시 남남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개막 겨우 23일 남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천혜성 차관이 수석으로 참가했죠. 북한 참가로 평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러자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북한 측 수석 대표로 나왔는데 6.15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분위기가 좋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자, 한반도의 공동입장 문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안 된다는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한반도기에 반대한다.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저촉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요건 좀 잘못됐나요, 지금 말이? 예, 요건 일단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예, 요건 저희가 다시, 예. 이 얘기는 제가 잘못 지금 전달해 드린 거예요. 한반도기에 대한 반대는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문제는 세러 머리 감독이 얘기했어요. 전력 손실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북한 선수를 한 5명 잘 지켜봤는데 2-3명 정도는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에서는 단일팀 우리 선수 피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강 정상들이 지금 모두 불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평창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베는 국회 일정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아이스하키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냥 게임에 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손발을 맞췄고 같이 훈련을 했고 이게 전술 전략이 다 있는데 그 단일팀과 관련해서는 뭐 저번에 어떤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일팀 등 그 북한의 평창 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측도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9번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기의 탄생의 배경도 있습니다. 그 정말 노태우 정부에서 이미 그때 한반도기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세계에 보란 듯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이번에도 구현이 되고 또 세계에서 세계인들로부터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음으로써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구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 서서 개죽는 꼴입니다. 일시적인 남북 화해와 북핵을 애써 외면한 가상평화의 자기 체면에 빠져 주체국이 주체국 국기를 내세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벌써 A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데 7시 16분이 됐네요. 박 의원도 이제 그만했으면 하셨죠, 아까. MB 얘기 뭐. 아이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꼭 1시간 채워 그랬나요? 네.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내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저는 지루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지루했다고까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또 드렸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라 걱정으로 시작하셔서 오늘 입장 발표하시면서 끝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뭐 국격을 더 높이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최순실 얘기가 안 나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요. 오늘 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한 북한 측의 선전, 평화 선전 공세가 너무 좀 정교하고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좀 들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참가하면서 그동안의 핵 미사일 위기에 쌓여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냐 하고 의구심이 있던 이 올림픽이 잘 치러지게 되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 핵과 미사일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잠시 봉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는 10명 미만으로 보내면서 이 공동 한반도기를 우리가 갖고 입장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 많은 올림픽을 준비해온 우리 수많은 국민들 또 선수단들이 가질 그 박탈감이라든가 허무함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논리 개입하지 말고 오로지 올림픽 정신에 충실한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외교 안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남 갈등, 이 남쪽에서 보수와 진보 또 뭐 이런 분들이 편을 갈라서 또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남한 측에서 한국 측에서 북에 말하자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단일팀 제안을 했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단일팀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북한의 그 실력이 남한보다 훨씬 뒤떨어져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끼워 맞추기식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팀만 하더라도 지금 22위, 25위 정도입니다. 사실은 뭐 실력을 더 낮추자, 합해서 낮추자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한국 선수 몇몇 사람의 어떤 그 위기, 어떤 뭐 불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모든 외국 국빈들의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 안정적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 같이 만들어지는 뭐 퍼포먼스나 음악도 무슨 정치색 들어가는 걸 안 한다. 그렇게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현 의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창 올림픽이 진행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 잘하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으로 그럼요.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시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짚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남 갈등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 선수단이나 그 응원단, 연주단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국민이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 오바했을 때는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판단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그리고 이 말씀이죠. 동계 올림픽이라는 건요. 하계 올림픽하고 달라가지고 전형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스포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이 소화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뭐 선수는 10명 채가 안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돈이 일단 장비를 깔려면 돈이 많이. 예, 바로 그 때문이죠, 뭐. 그래서 북한이 어떤 부분에서 진정하게 올림픽에 걸맞는 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극히 일부 종북 좌파들이 바로 하는 나름대로 찬스다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뭐 있겠죠. 그렇지만 큰 영향은 없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이 기회에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위기이기도 한 건데. 위기가 기회하고 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가 큰 세계 대회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연평해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6명이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때도 칼 격추해가지고 114명이 그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다고 대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게 정말 이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것이 2월 25일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번에 정말로 있는데 지금 다룰 사안이. 그런데 그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 주변국가 아울러서 모양 좋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짧게 박성민 박사님부터. 저부터 짧게 하라고. 네. 워낙 뭐 정리 정도는. 한반도기 남북 간, 북미 간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분위기 상황 그랬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맨 마지막에 입정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북한과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온다. 이건 전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죠. 이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일팀은 이거는 스포츠 논리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북의 단일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이 올림픽만 믿고 불모의 여자 하키팀이 연습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는데 누군가가 피해가 불가피하고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이거는 스포츠 정신도 위배된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이미 남북의 단일팀 만나기 너무 늦은 것을 왜 자꾸 정치 과잉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측면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노희 변호사님. 네, 그 평창 올림픽 특별법이 2010년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박근혜 당시 그 국회의원을 포함한 284명의 발의를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83조 85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협의할 수가 있고 협의를 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정신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잠깐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뭐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거기다 또 야당까지 때리게 나섰는데요. 왜 그런지 좀 살펴주십시오.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에 서울시장 후보군 충돌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쟁 재난이에요. 한편 또 50억보다 시민 생명이 우선이에요. 중앙정부가 차량 이부제를 강제해야 됩니다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에 동문서답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오죽 급했으면 임시 방편일 뿐이다. 남경필 지사, 서울시가 수십억을 공중에 뿌린다. 이재명 시장, 경기도나 잘 챙겨주세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이번에 서울시가 취한 비상저감 조치는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고 또 경기, 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강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의 수치로서는 저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만이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가 사실은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다음 국무회의 때 이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나서서 그 차량 이부제의 강제화 아니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좀 법제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김영주 전 의원은 서울시에도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책? 사실 이제 뭐 이 지금 박 시장님의 그 정책적 대응 자체가 최선의 것이냐 이것은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예. 또 근본적인 것도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에 비해서 항상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박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과잉하는 것 그것이 저는 낫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뭐 50억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과 시민들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행이 뭐가 있습니까? 예. 아예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박수를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희 전 의원께서. 그야말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이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7년차 시장인데 미세먼지 대책을 전형적인 돈퍼주기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여야 후보들 여러 정치인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아주 싸다 하는 얘기고요. 만일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좋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아, 극명하게 갈리시네요. 그럼 짧게 또 현 의원. 예, 제가 볼 때 무지무능의 전형입니다. 사실 지금 원인과 처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황사나 세균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도 중국이 하시고 가장 다른 큰 분이 해야 될 원인입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2대1이에요 지금. 예, 그런 차원에서 아니, 볼 때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 노영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첫 술을 배부르지 않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 그래도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미세먼지 없이 좀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다 같이 하실 것 같아요.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봐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곧 이어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